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동물은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싸우거나, 그 다음에 교미하려고 접근할 때 얼굴을 잠깐 마주봐요. 그래놓고는 어떤 동물도 마주대고 오랫동안 얼굴을 안 봐요. 이것도 며칠 전에 강의했는 건데, 동물은 기본적으로 눈을 못 맞춥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눈을 못 맞춥니다. 맞출 수 있는데, 우리도 동물일 때는 어떻게 하죠? 눈 깔아. 그럼 박문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론은 동물은 감정이 없어요. 네. 자, 이 이야기 했다고는 동물애호협회에서 아주 잘못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분 소개를 잠깐 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동물은 감정이 없다. 오늘 몇 가지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꼭지예요. 왜냐하면 일반 상식하고 반하잖아요. 지금 반려견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링크되어 있잖아요, 걔한테. 부모가 죽어도 안 울 수 있는데 반려견 죽으면 막 우는 사람이 막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는데 어떤 용감한 학자가 동물은 감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두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70대 좀 넘었는 미국의 브레인 연구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 하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평생에 그 동물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그 편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포 반응을 연구해 본 사람인데 이분도 자기 연구 뭐 한 40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그 분야를 중간까지도 당연히 동물이 공포 감정을 갖는다, 공포심을 갖고 있다, 공포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자기가 우리나라 그 책, 너두가 쓰는 책이 뭐죠? 한 4권 번역이 돼 나왔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또 한 권 역작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권 중에 3권에는 대충 읽어보면 동물도 감정이 있다. 특히 감정 중에 가장 명확한 공포 반응이라든지 놀라워하는 거라든지 즐거워하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그 2년 전에 썼던 자기 이제 완결편 비슷한 그 책에서는 정면으로 자기가 썼던 앞에 거의 한 30년 연구하는 결과를 일반인들이 지금 잘못 자꾸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너무나 명시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자로서 반성 비슷하게 하면서 동물은 감정이 없다. 착각하지 마라. 오늘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 와닿지 않죠? 동물이 감정이 없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르두라는 학자가 이론을 전개한 바로 작년도 2년 전에 번역돼 나온 그 책에 한 500페이지 넘는 책인데 자기 연구를 한 40년 했던 걸 그 총 결산을 하면서 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걸 제가 도표 하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물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도 물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비의식적 인지작용이라는 거예요. 비의식적 인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지 같으면 혹시 사람 인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사람의 뭐 지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처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인자 들어가면 안 돼요. 인지작용이라는 거는 그냥 지각한다, 뭐 감각한다, 요런 종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비의식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무의식이란 말을 써요. 심리학에서 프로이드 이후로.
근데 이분은 무의식이란 말하고 무의식이란 말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비의식이란 말 많이 써요.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80% 비슷한 말 같은데 좀 더 보면 뉘앙스가 달라요. 비의식이란 말이 이분은 더 선호하고 저도 이쪽을 더 좋아해요. 무의식이란 말은 너무 강박력에 쓰여갖고 좀 오염이 됐어요. 그 단어가. 프로이드 이후로. 자, 비의식적 인지 과정은 동물하고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는 뭐가 본다면 정교한. 우리 깜빡 속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정신작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한 비의식적 인지작용이 모든 포유동물하고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멘탈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그 위에 전개되는 게 어떤 정신작용이냐면 주지적 의식입니다. 의식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건 의식이 아니다는 말이고 여기서부터는 의식인데 주지적 의식이래요. 근데 요분이 아주 특별하게 요 말을 써요. 다른 브레인 대가들이 안 쓰는 말을 썼는데 이 주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NOESIS 노이에시스라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쓰니까 이게 찾아보면 그리스 시대부터 썼던 말이에요. 주지적이다. 간혹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진 않아요. 주지적 의식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주면 조금 느낌 오실 겁니다. 얘가 뭐냐 하면 기억하고 개념하고 의미 다 들어가네. 기억과 개념과 의미 그게 주지적 의식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브레인에서 범주화된 패턴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상 가공은 레커그나이즈하고 비슷해요. 레커그나이즈가 뭐냐면 제인한다는 말인데 내각에서 많이 나와요. 그하고 같은 의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 브레인 안에 그거의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범주화된 개념의 틀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깥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그때 알아본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일어나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문장을 읽는다는 말이.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한글이 있잖아요. 한글이 먼저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입니다. 하나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의 대부분은 주지적 의식작용이요. 그럼 책을 읽고 있을 때 의식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누구 보고 알았다 했었다는 말이 뭐 있어요? 내가 어떤 스님을 안다 하면 저 스님 이미지가 내 이미지 렉시콘에 기억되어 있을 경우에 뭐 어느 좀 뭐 접하려고 언제 봤던가 하면 딱 보면 저 스님 아는 분이네? 이런 상태입니다. 됐죠? 그게 이제 주지적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가. 르두라는 감정을 40년 연구한 사람 이야기가. 요 위에 단계가 뭐냐면 주지적 의식 상태인데 요 앞에 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자기 주지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미묘합니다. 이거하고 요 차이를 알면 여러분들 브레인과학에서 엄청난 걸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책을 아까 읽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책을 읽고 책에 몰두하든지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알아보는 그 순간은 셀프가 동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단계는 의식이 작동하긴 하는데 셀프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자기 주지적 의식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메타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 전체를 위에서 조망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주지적 의식부터 드디어 셀프가 출현했다 보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르두는 그걸 또 세분화를 해요. 세분을 하면서 자기 주지적 의식이 이렇게 펼쳐지면 그 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전개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지적 의식이 형성되면 당연히 조금 더 이쪽에 감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셀프가 출현하겠네. 네, 맞아요. 바로 셀프가 자아가 출현해요. 이 상태에서 이 자기 주지적 의식의 상태가 나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셀프가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차림.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데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억했어요. 브레인 공부가 원래 한 20년째인데 이 사람 이 주장을 보면서 와. 예. 이게 뭐냐면 자기 주제적 의식의 두 기둥이 셀프하고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증명할게요. 개는 감정이 없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혹시 따라오셨나요? 개는, 동물은 감정이 없습니다. 이 사람 이론에 따르면 정확히 증명이 된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왜 그러냐 보세요. 뭐냐면 자기 주제적 의식이 자기가 바로 셀프잖아요. 네, 셀프가 제너레이션 돼야만이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야만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이. 자, 여러분들 화를 내든지 즐거워하든지 슬퍼하든지 그때는 반드시 그 정서의 물결은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그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슬퍼하지, 내가 화를 내지, 누가 화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셀프가 먼저 제너레이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이거는 뭐 심리학에서부터 내과학에서 이건 명확해졌습니다. 셀프라는, 정신작용을 생성할 수 있는 동물종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 번, 거의 한 30년 연구된 부분인데, 침판지도 셀프가 있느냐, 요런 거, 셀프 자기 의식을 측정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거울을 보여주면 돼요. 거울을 보여줘갖고, 거울 속에 이미지하고 자기를 알아보는 거 보면 아주 간단히 알 수 있는데, 우리도 그 갓난 애들은, 한 2살 밑에 애들은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예. 그런데,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침판지도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실험들이 있긴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딱 보면 돼요.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침판지가 사는 그쪽에 가갖고 거울을, 어마어마한 대형 거울을 설치해놨어요. 네. 그래서 완전 야생 환경이요. 그 동영상을 딱 한번 보시면, 와, 진짜 셀프라는 게 어마어마한 개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침판지 무리가 한 10마리가 와요. 오는데 10마리들이 그 대형 거울 앞을 밀림 한가운데 아무도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찍은 거예요. 그 침판지가 랜덤하게 와서 그 앞에서 막 노는데, 그 한두 분이 아니고 한 마리도 그 비치는 이미지를 자기 거라고 인식한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 거를 하면 가서 만져보거나 이렇게 해보거든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고, 조금 애들이 그럴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거울을 딱 보고, 거울 속에 자기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거울에 묻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이 풀이 묻었는가 이렇게 만져봐요. 그럼 셀프가 작동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그거 보면 침판지가 할아버지 침판지, 굉장히 늙은 침판지부터 어린 침판지가 한 10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마리도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보고 나라고 하는 어떤 반응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보면 돌을 던져요. 가라고. 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No. 그래서 사이언스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이 사람이 거의 40년을 동물의 감정이 있다고, 감정을 이용해, 특히 공포 반응을 이해해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저 동물들이 그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할 건가? 그건 우리가 명확하잖아요. 동물들이 낑낑거리고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면 꼬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벌벌 떨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그래요. 이거 봐라고. 공포 반응을 느끼지 않느냐고. 공포 반응을 느끼지 않느냐고. 따라오셨나요? 느낀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정확히 그것을 우리가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두가 자기가 이 표현을 책에 그냥 대충 써갖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엄밀히 말하면 느낄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면 동물이 배고픔을 느낀다? No.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낌은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감정도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감정은 최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항상 자기는 있어요. 불과 차를 내든 누굴 미워하든 사랑을 하든 그게 오롯이 있는 건 자기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걸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셀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셀프 단계로 올라온 어떤 동물도 없어요. 인간을 제외하고는. 지금 특히 반려견이 많고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 1층을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언스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느끼는 거하고는 느끼는 거. 이 말 때문에 다 틀렸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막 불불 떨고 꼬리 내리고 하는 그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생존 방어 반응이라 그래요. 생존 방어 반응을 인간이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공포에 뜬다고. 오케이? 공포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픔도 인간, 자, 이 말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느낀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은 있어요. 공포 반응은 있고, 배고픔 반응은 있는데, 배고프다, 공포스럽다 그 반응을 인간이 관찰을 하고 의인화를 해버린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보는 많은 관찰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개가 공포를 느꼈을 거라고. 저 강아지가 배가 고파 낑낑거린다고.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느낌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물은 뭘 하느냐? 분명히 낑낑거렸고 꼬리를 내려갖고 벌벌 떨었는데 그거는 뭐냐? 그거는 느낌이 아니고 생존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는 거예요. 작동을 했는데 그건 당연히 비의식적 인지 과정이라는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감정이나 느낌이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요. 자, 그거 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반복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의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의식이 두 개 나오잖아요. 다 의식입니다. 그럼 이제 의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브레인을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의식이 마지막 넘어야 되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류는 아직도 컨서슨이 있어. 이게 뭐 모든 사람이 합의 볼 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의식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도 있고 한데 거의 한 30년을 맹렬하게 연구를 했어요. 이쪽 연구하는 사람 다 뭐냐면 대학교 인사들입니다.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한 70대, 물론 뭐 50대부터 한 사람들 많은데 전문가들보다 대가급 인사들이 의식을 연구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간단해요. 의식 연구에는 돈이 안 나와요. 네. 과학적 과제로서 국가적 이런데 이게 프로젝트로서 이게 연구비를 안 줘요. 간단히 그러면 그거는 뭐 너무 이렇게 큰 분야야. 곧장 무슨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의식에 대한 연구는 대가급 인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어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한 4명을 꽂아라 하면 제가 간단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의식 연구의 대가는 첫 번째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에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에델만. 혹시 에델만 책 보신 분 있어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한 분. 저는 어떤 직설적인 표현을 잘 하는데, 에델만 책을 여러분들 안 만났다 하면, 의식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분은 학계에 아주 거의 주류를,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 번역된 게 한 4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책을 소개해 줬더니, 서울대 철학과 나온 분인데 한 70대 이런 분이 그 책을 딱 보더니 아니 이런 책을 내가 이제 만났나 하면서 그 책을 100권 사갖고 100권 정도 사갖고 우리나라에는 모든 철학과 교수님한테 다 보내줬어요. 이 사람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좀 보라고. 자기 철학과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세컨드 네이처라는 책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세컨드 네이처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에델만의 정신과학과 마음의 세계. 에델만은 노벨상 받았습니다.
면역하고서 노벨상 받고 그 후 터닝을 해갖고 30년 동안 의식 하나를 맹렬하게 연구를 했는데 에델만이 벌써 한 10년 다 돼가네.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왔습니다. 그때 워크힐에서 에델만하고 세계적 전문가들 한 7, 8명하고 학술대회를 했는데 그때 한 800명이 왔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맨 앞자리에 와서 들었습니다. 에델만 이론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가나 마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책을 매거 소개해 드릴 테니 저를 만나는 짧지만은 에델만을 만나면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의식의 세계가 뭔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에델만 책을 이해하시려면 당연히 브레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쓰는 책은 다 통과해야 됩니다. 브레인 단면 구조를 안 보고 다른 거 안 보고 한 10장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에델만이 쓰는 마음과 정신세계 그 책에 그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브레인에 관해서 관심 있다, 의식에 관한 관심 있다 해갖고 브레인 책을 브레인이 한 100권의 책을 보고 이해할 만한 거라 생각하면 착각 꿈깨라고 합니다. 100권의 책 갖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브레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려면 한 1000권 정도 읽으셔야 돼요. 100권까지는 안 돼요. 그리고 뭐 많이 읽는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우리 이제 제가 그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브레인 단면 구조를 10장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해부학 용어 한 300개 하고 그걸 한 서너 시간 만에 다 그릴 수 있어야만이 에델만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구나 하는 걸 이제 감을 잡아요. 그래서 에델만의 의식 모델은 간단히 말할게요. 1차 의식, 고차 의식이 있습니다. 네, 시간 있으면 내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에델만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다마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델만 책이 5권 정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국내 책들이 원서를 번역한 게 다 4-5권씩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책들은 무조건 다 사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자, 다마지오는 뭘 했던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덕목 상조처럼 평생을 느낌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책 중에 권하고 싶은 거는 느낌의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을 다 통과하고 나면 왜 르두라는 사람이 감정은 인간밖에 없다고 할 때 이제 그걸 수긍하게 됩니다. 그때서 여러분들 일반 상식하고 통속심리학하고 통속심리학이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오고 사이언스가 뭔가를 두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마지오 책도 뭐 느낌의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추천드려요. 되게 대단한 책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 단지 사람 70대인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느낌의 진화. 그 다음에 다마지오 스피노자에 대해 보신 사람 있어요? 여기 스피노자에 대해 보신 분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알아요. 다 책 안 보는구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단체도 그래요. 안 봐. 안 보고 그냥 그래요. 스피노자는 독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읽습니다. 네, 꽤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의 오류. 그런 책을 보시면 브레인 사이언스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마지오도 2년 전에 또 책을 한 권 냈어요. 그 제목이 갑자기 안 나네.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저보고 좀 해갖고 제가 감수의 글을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 다마지오가 작년도 번역된 책이 국내에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그 책에 감수의 글을 읽어보시면 제가 다마지오하고 에델만을 비교해갖고 이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어떤 건가를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상수를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더 빠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뭔지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이론을 전개했던 르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 70대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고 두 분 다 70대 중반이고 원로급들입니다. 르두 이 사람 책도 국내에 거의 한 4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정, 공포 반응, 뇌와 자아라는 브레인과 셀프라는 책, 그 책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예를 들면 아닐세스나 혹은 프리스토 빨리 하겠습니다. 이 아닐세스 책은 그 책도 작년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소개해주고 있고
뭐 카이스트 교수부터 브레인 좀 한다는 사람은 다 봅니다. 그리고 아닐세스는 아닐세스라 갖고 타이핑을 하면 유튜브에 타이핑을 하면 이 사람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 동영상이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습니다. 네. 중심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에 실제로 세계적 학자는 그 동영상을 보는 게 조회수가 1000만 회 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방송국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정상급 학자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하는데, 자, 원래 내가 조금 소개했던 게 이 러두의 이론. 러두는 특히 굉장히 엄밀합니다. 굉장히 엄밀하고, 이 에델만은 이렇게 태백산처럼 쫙 전체를 다 보는 거고, 러두는 아주 그냥 핵심을 바늘처럼 탁 들어가갖고 딱 손에 잡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 사람의 책 중에 특히 아닐세스의 책이 작년도 벌써 2년 됐네 그 번역된 게 내가 된다는 것은 being you 너가 된다는 거. 참 그렇죠. 제목도 대단하죠. 내가 된다는 것은 뭔가? 와 우리는 이 세상을 1인칭 관점으로밖에 못 보는가? 내가 사라지고 난 세계는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이론을 펼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닐세스 이론을 내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요즘은 브레인 사이언스가 워낙 발달하기 때문에 인접 학문들이 무장해제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심리학은 일부 막 초토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철학 쪽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브레인 과학이 너무 오지랖이 넓어갖고 그러니까 브레인 과학의 저널 종류가 250종류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학문 앞에 누로란 말 붙이면 될 정도로 신경미학, 신경신학, 종교에 관한 것도 신경신학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사이언스를 하나의 학문으로 보시지 마시고 물리학의 양자역학처럼 인간 정신현상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룹니다. 심지어 이런까지 다룹니다. 구석기 시대 100만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의식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메인입니다. 인지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깨달았을 때 그때 이 멘탈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신경신학입니다. 저는 그쪽 강의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꽤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많은 분야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서 지금 상당히 그 주목받고 있는 이론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게 있다는 게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다는 거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경계가 있잖아요. 이 테이블 있고, 테이블 둥그런 원이고, 이 원 바깥하고 있는 경계가 되잖아요. 있다는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생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번 할게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 존재한다는 말은 경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가 우리 바깥에 사물이 있을 때는 그 사물은 돌이든 테이블이든 건물이든 자동차든 그 윤곽선이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뭐 자동차가 녹슬어갖고 부스러지기 전에는 그 형태 그대로 있죠. 그래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걸 뭐라 하는 사물이라고 그래요. 자, 경계가 있는데 우리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 초등학교 때 한 1m밖에 안 됐는데 60대면 한 뭐 2m, 1.7m쯤 된다 합시다. 그럼 경계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는 뭐냐면 이 경계 윤곽선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데 파국은 맞이하지 않아요. 질퍽하게 터져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죽으면 그냥 뭐 하루 만에 썩어버리잖아요. 죽기 전에는 어쨌든 조금씩 변화하긴 하는데 일정한 형태를 일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연속적 변화 과정에 있는 경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건 아니죠. 죽으면 이제 무너져 버리는데. 됐죠? 명확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보면 바깥에 있는 사물이 고정이 되어 있나요? 물으면. 그렇지, 뭐 자동차도 뭐 이렇게 뭐 100년 정도 그대로 있지. 이 테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이 테이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한 30년 있다 합시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바깥에 있는 사물도 우리 시간 타임축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1000년을 두면 이거 다 사라져 버리겠죠. 엄밀히 말하면 고정되어 있는 거 없죠. 바위 같은 것도 제가 암석학 강의를 해보면 바위 같은 거는 1000만 년 단위로 바뀌어가요. 어쨌든 바깥 사물도 고정된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바깥 사물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브레인은 그걸 매일 바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알잖아요. 모든 걸 변하는 상태밖에 없어요. 아니든 바뀌든 생명체 사실은 명확히 다 바뀌는데 모든 것이 떠느라 바뀌면 뭐랄까 철렁거리는 그 강물에서 보트를 타고 활을 쏘갖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비유를 그 브레인 교과서에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 모든 걸 비유하자면 출렁거리는 배전에서 활로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배도 롤링을 하고 기러기도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못 맞추지.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자, 맞춘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정이 돼야 존재가 돼요. 근데 실상은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경계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존재가 우리 브레인이 존재를 프로세스 못하면 이건 좀 더 카오스로 빠져요. 자, 이거 조금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해가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체는 항상 바뀌어요. 맞죠? 그런데 항상 바뀌는 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항상 바뀌는 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요. 일단 이 안에 받아 들여갖고 이 안에서 고정을 시켜버려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단어예요. 단어예요. 자, 요거에, 자, 한번 보시다. 이걸 태양이라고 하면, 해라고 하면, 태양이라고 내가 단어로 딱 써, 우리나라 태양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리고 나면, 그건 15억 년 전이나 100억 년 후나 또 태양이잖아요. 됐죠? 실제 태양은 바뀌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변표상이라 그래요. 불변표상. 변하지 않는 프레젠테이션. 됐죠? 그래서 바깥은 아무리 바뀌어도 사물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내 속에서 그걸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세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의자는 내하고 관계없는 존재지만은, 그러니까 언제가 사라지는데, 의자 성은, 이 말 굉장히 재밌네. 의자는 바깥 사물이에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사실은. 근데 의자가 내 브레인 속에 들어서 단어로 바뀌어갖고, 의자니스, 체어니스란 말 써요. NES에서. 그걸로 바뀌면, 의자 성이 되면, 이제 유식 철학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세친의 유식, 삼십성이든지 뭐 이런 이야기 전부 다 2000년 전에 이거 밝힌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내가 있으면, 의자는 내하고 관계없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의자는 바깥에 있는 거는 언젠가 부러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져요. 근데 의자성은 내가 의자라고 일컬었던 그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항상 바뀌는 이 세계상을 안에서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내 몸뚱아리를 보면 내 몸뚱아리도 항상 바뀌잖아요. 내가 항상 바뀌잖아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흐르는 강이잖아요.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 있는, 결국 내가 세계를 보는데 안에 있는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가상의 기준점을 생성한 게 바로 뭐냐면 고정점. 뭘 제일 나으면 눈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금. 그렇죠. 온도계 같은 눈금이 있어야 돼요. 그 눈금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내가 얼마나 욕구를 넘기는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 기억이 어떤지 모든 걸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셀프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의 사물이 돌아갔고 이 고정된 걸 뭐라 그러냐 하면
대상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 사물이 되는 거죠. 사물하고 자아는 잘 들었어요. 헛개비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물하고 셀프는 헛개비입니다. 이건 증명이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모든 게 바뀌잖아요. 모든 거 바뀌는데 안 바뀌도록 붙박이로 꽂아놓은 게 사물하고 자아예요. 이것조차 바뀌면 모든 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됐죠? 생존의 메커니즘으로서 가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임시로. 근데 이 가짜로 만들어낸 셀프하고 자아가 유지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훔쳐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결국 내가 의식이 작동을 해갖고 기억이 작동하고 브레인이 작동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브레인이 공짜로 작동하나요? 먹어야지. 됐죠? 바로 태양 에너지를 갖고 강합성한 결과를 내가 묵어갖고 머리가 생생해져갖고 글루코스가 올라가서 딱 이렇게 뭐 이야기 듣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태양 에너지를 훔쳐갖고 태양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들 먹는 음식물로 바뀌어갖고 그게 내 브레인에 들어가갖고 작동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굶고 죽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없으면 다시 이게 두 개가 매듭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셀프하고 동시에 풀려버려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상생, 상차, 동시에 생기고 동시에 가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주와 객이 능견상과 경계상이 문명의 바람에서 동면이 같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져야 되느냐 하면 원래 우리 거가 아니니까요. 원래 누구 거냐 하면 자연이죠. 빌려온 거죠. 훔쳐온 거죠. 유효기간이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내 안에서 모든 걸 재는 셀프가 사라지고 정확히 동시에 그동안에 이 브레인이 만들어냈던 고정불변의 표상인 바로 사물성, 그러니까 사물,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뭔가 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중요해요. 뭔가 이런 중요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썸씽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입에서 세계 테마기행 보신 분 있어요? 보시는구나. 아이슬란드 가고 제가 24일간 올 3월달에 있었는데 입에서 4편을 찍으면서 거기서 알았더니 sing이란 말의 기원이 혹시 아십니까? sing, T-H-I-N-G. 우리 영어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 sing 하면 사물이란 말이잖아요. 가장 sing이란 단어를 어원을 꼭 한번 찾아봤어요. sing이 놀랍게도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파리먼트,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의회.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그 초기 국회가 있는 자리를 가서 내가 한편 하루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싱이 바로 의회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뭐 하백제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싱이라는 게 왜 그렇게 나왔나 했더니 그래서 썸씽이란 말은 뭐냐면 의회에 법안 처리에 안건을 붙일 만큼 중요한 걸 할 때 썸씽이란 말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 썸씽이란 말 쓰잖아요. 뭐 중요한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남녀 관계도 썸씽 탄다 할 때 그 썸씽입니다. 그러면 노싱은 뭐냐? 노싱은 이런 말이에요. 안건을 붙일 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빗대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태양 에너지를 빌려갖고 한 100년 동안 썸씽을 즐겨요. 그러다 노싱으로 가는 거예요. 노싱은 싱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의식은 어떠냐?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살아서 느껴볼 수 있는 거, 꼭 안 죽어도 느껴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닐세스가 쓰는 책에 서문에 나와요. 이분이 실제 해본 거예요. 이런 분들 책 읽어보면 이렇게 확 와닿아요. 아닐세스가 이 책을 전개하게 된 앞대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노모가 한 명 있는데 아들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모가 지금 늙어갖고 그러니까 치매 비슷하게 왔는데 좀 심하게 와갖고 그 상태로 자기가 그걸 간호를 하면서 엄마를 간호하면서 1년 이상을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브레인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의식이 어떻게 사라지고 이게 진짜 이게 가슴 와닿아요. 그 사람처럼. 그런데 그 앞대목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노싱이 될 수가 있어요. 살아서 죽어볼 수 있는 경험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취 당해보는 겁니다. 마취, 전신 마취. 해본 사람 있어요? 네, 꽤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노싱이 되는 겁니다.
마치라는 걸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서 유일하게 저쪽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경험의 주체가 없어버렸잖아요. 마치가 되면 내가 마치됐다는 걸 내가 모르잖아요. 맞죠? 마치가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내가 마치됐다는 걸 몰라요. 그 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똑같은 비유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마치를 다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마치야말로 살아서 저쪽 놈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어났잖아요. 깨어났는데 마치되는 동안에 저쪽 세계를 간 거는 다 깡그리 놔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다른 철학적 힘을 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저쪽 세계를 가볼 수 있습니다. 단, 가서 본 모든 풍경은 다시 돌아왔을 때 잊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죠? 이해됐나요?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노싱이에요. 살아서 우리는 노싱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의 주체가 있으면 경험한 걸 다 기록할 수가 있는데, 그때 경험의 주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됐을 때. 정황 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죽음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언제? 단 돌아왔을 때 보려고 했더니 시커먼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의 대가급입니다. 딱 그 함정. 예. 우리는 노신이 되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보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도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대충. 예. 자,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존재는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존재란 말에는 경험자가 없는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존재는 뭐냐면 경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주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 들어온 게 감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감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현상적 적시성이라고 그래요. 아, 이 단어 대단한 단어예요. 현상적 적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길이 된다. 아니, 적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가 적시 일어나지. 혹 이렇게 일어나지. 그 순간 일어나지. 좀 지나고 없어졌잖아요. 그게 감각의 현상적 적시성이라고 그래요. 훅 떠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야. 됐죠? 현상이라는 거야. 혹시 유튜브 보셨나요? 제가 현상. 예, 현상하고 그 물리적 현상적, 그 다음에 집합론적 사고, 그 다음에 모순에 대한 거. 예, 그 네 편 했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결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지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계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으로 터치를 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이 일어나는 걸 현상적 적시성이라고 그래요. 됐죠? 그럼 현상적 적시성이 생기면, 예.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따져보면, 이제 의식이 이게 바로 감각입니다. 감각이 현상적 적시성하고 이게 또 동의 반복이 뭐가 되는 같은 말이 의식의 현상성입니다. 혹시 이쪽을 조금 더 추상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현상성하고 의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셔도 하루 종일 가도 안 됩니다. 저는 20년 생각해 왔습니다. 이 브레인의 구조가 바뀔 정도로 거기서 아주, 예, 한도 높게 계속 생각해요. 오늘도 대전에서 거의 한 3시간 동안 오면서 아주 좋아요. 오늘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예, 이 하늘에, 계절의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풍경을 딱 3시간 보고 올 때 현상성이 뭔가, 존재한다는 뭔가, 의식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이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내가 어디 있든지, 몽골 사막에 있든지, 뭐 방 안에 있든지, 뭐 맥도날드에 있든지, 이걸 끌놓지 않고 적어도 10년간 매달려야 돼요. 그때 다른 세계가, 네, 펼쳐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뭐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의식이라는 거대한 집합의 극히 일부 속에 살고 있다든지, 이런 말 딱 들으면, 아, 이게 도대체 뭘 건드리는 말인가? 조금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의식의 현상성,
그래서 의식은 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매달렸는데도 왜 다 포착을 못하고 합의가 안 일어나느냐니까요. 바로 현상성 때문에 그래요. 즉시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의식의 현상성이 곧장 물려오는 개념은 뭐냐면요. 바로 유일성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요거 오늘 하나만 책임났어요. 의식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를 거의 한 달간 먹어야 돼요. 의식은 유일합니다. 유일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 내가 빨간 장미꽃을 딱 보는 순간, 오직 내 앞에 생기는 모든 우주는 빨간 장미 하나만 딱 있습니다. 내 의식의 상태는 그 하나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단일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일성이 분화된 것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뭐 하겠냐면 동아줄하고 비슷해요. 동아줄을 풀어보면 그 고사함 같은 거 할 때 동아줄 하잖아요. 그 줄 달리기 할 때. 그거 보면 그 옛날에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게 한 뭐 수천 명씩 하는 것도 있어요. 풀어보면 전부 다 하나하나 직가락이로 돼 있잖아요. 맞죠? 그 직가락이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거대한 동아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식의 분산적이고 통일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식이 발현되는 순간은 반드시 하나의 장면, 하나로 탁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장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 조금만 하고 길어지면 되니까요. 좋아요. 조금 모아드리겠습니다. 에델만 이론은 조금 짧게 그려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략 모델을 그리면 이쪽에 이쪽에 셀프가 출현해요. 이쪽에 세계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야들이 그 다음 또 이렇게 늘어와요. 요거는 자아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 스피널 코드 이렇게 다 관련돼요. 그 다음에 세계상은 1차, 2차 시각 피질, 청각 피질, 감각 피질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죠? 이게 해마, 편도체. 그 다음에 이게 또 양방향으로 연결돼가 나오는 게 프론탈, 페리에탈, 템포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에델만 책 같은 거 보려면 수없이 우리 회원들한테 이야기하죠. 브레인의 단면 구조에 대해서 10개를 언제든지 그릴 수 있지 않으면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브레인 가는 책이 많이 나와요. 나온데도 브레인의 단면 그림이 거의 한 500페이지 책에도 2-3밖에 안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아까 그 책을 쓴 거야. 한 10년 전에. 저 책은 브레인 의대생들이 보는 브레인 교과서보다 브레인 그림이 더 많아요. 800페이지 되는 책에 브레인 단면 그림, 브레인 그림이 600장 들어있어요. 하도 내가 삼쳐 그런 거야. 전부 실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심리학을 한다는데 물어보면 브레인 구조 하나 못 그리고 있어. 이게 뭐 하자는 거지, 내가. 실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네. 브레인 공부 10년 하지 말고, 심리학 공부 10년 하지 말고, 브레인 단면 그림 딱 3개만 언제든지 그릴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실체가 뭔지 확 와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전엽, 전두엽, 척두엽에서 나온 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이렇게 가는 피드백 회로요. 이거 하나로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이제 이 모델 하나로 세계적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요까지가 뭐냐 하면, 요까지가 동물의 1차 의식입니다. 인간의 고차 의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요거에서 한 영역이 더 이렇게 첨가가 돼요. 자, 이 영역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브로카하고 베르니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이요. 그래서 언어가 바로 동물하고 인간을 가르는 건 딱 언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에델만 모델하고 또 공부를 해보시면 지금 너두 모델이 정확하게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동물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하면 시간의식이 없어요. 순서의식, 시간의식이 없어요. 언어가 바로 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줄까요? 자, 여러분들 문장을, 책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음악 악보가 뭘로 돼 있어요? 음표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음악 악보를 보면 4분음보, 8분음보, 8박자, 쉼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쉼표든 4분, 박자든 이 전체에 보면 그게 뭡니까? 시간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음표는, 악보는 바로 시간의 기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자요. 어떤 의미에서 상징의 문자요. 그 기호들이. 그래서 그 기호,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시간의식을 생성하게 된 거예요. 언어가 없는 동물은 시간의식이 없어요. 시간의식이 없는 동물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영원한 현재밖에 없어요. 그걸 적각적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걸 애들만 뭐라 표현을 하면요, 시간이라는 독재자에 구속되어 있다 그래요. 시간이라는 독재자의 족쇄가 채워지는 게 동물이요. 오케이? 그 시간의식이 순서식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자, 말은 한순간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은 한순간에 할 수 없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한순간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다른 감각을 비교했어요. 시각은 한순간에 되잖아요. 시각은 내가 여러분들 쭉 있는 사람 보면, 자, 여기에 있는 한 20, 30명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동시에 보잖아요. 시간차가 거의 없어요. 동시에 보잖아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각은 즉각적입니다. 근데 청각은 즉각일 수 없어요. 반드시 시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청각하고 시각이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본질적으로 시간성이 들어있어요. 순서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쓸 수 없으면 그 동물은 바로 현재에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에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라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측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언어를 통해서 시간을 획득하고 나서는 과거의 경험 기억과 지금 현재 들어오는 감각 입력을 비교해서 바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해요. 맞죠? 바로 시간성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하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하사는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언어하고 행동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이 프레젠트,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어요. 과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현재에서 미래로 가요. 미래를 내가 한 발 뛰고 나면 조금 전에 그 현재가 미래가 과거가 될 뿐이지, 난 끊임없이 미래로 향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인간의 행동과 언어는 반드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게끔 돼 있는 종이에요. 그게 물고기부터 그렇게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앞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으면 오늘 밤에 아파트 사시는 분은 컴컴한데 아파트 그 계단을, 불 끈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예측 안 하고 내려갈 수 있는가? 뭐든 붙잡고 더덩거려야 돼요. 못 내려가요. 저는 그런 실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실험을 딱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브레인을, 여러분들, 브레인을 왜 공부하기 어려운가? 여러분, 첫째, 도시 속에 살기 때문에 어려워요. 브레인을 가장 공부하기 좋은 데는 몽골 고비 사막 같은 데요. 제가 7번 갔다 왔어요. 2주 전에도 한 40명 인수해갖고 열흘 동안 왔는데, 고비 사막 한쪽에 들어가면요, 좌우로, 그러니까 200리 안에는 사람 한 명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갔다 오셔야 돼요. 그때 딱 가서 그런 데서 길을 한번 헷갈려 보면요, 기억이라는 게 이게 장소하고 방향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진짜 생존에 관한 문제구나. 전율을 해요. 저는 브레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호주 사막, 몽골 고비 사막을, 그 다음 다른 해외 학습 탐사 이런 걸 지난 10년 사이에 23번 했어요. 오지를 들어가 보셔야 돼요. 오지를 거의 사람이 없는 그 아주 구석된 그런 장소를 사막에 이런 데 가보면요, 누구를 만나요. 정확하게 100만 년 전에 우리 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실체적으로 느껴져요. 그걸 경험 안 하고 브레인을 공부하면요, 우리 현대화된 브레인, 도시 속에 있는 브레인은 전부 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오늘 동물은 감정이 없다는 걸 내가 그냥 선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겉으로 보는 이게 아니구나. 다 벗겨내야 되나. 자, 100만 년 돌아가면, 1000만 년만 돌아가도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0만 년 돌아가면 우리 지금 80억 인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멸종되는 사자나 호랑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브레인의 대부분 패턴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그 환경을 다시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게 얼마나 현대 문화, 이런 우리 삶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가려졌는가가 다 보여요. 오케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가보면 장소하고 우리 행위가 링크되어 있다는 걸 사막에 들어가면 알아요. 쌤이 어디 있고, 딸기밭이 어디 있고, 뱀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거는 완전히 생존하고 관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장소하고 우리의 행위가 결합되면서 이제 브레인이 이제 이쪽 해마에 관계 맥락 기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그 정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안 없어요.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이론 전개하고, 이론 너무 전개. 박사님 이론 전개하는 30분 거 더 좋아요. 하셔도 더 해주셔도. 아니, 지금 내가 앞으로 반 정도 더 써야 될 시간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에델만 이야기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브레일에 대해서 좀 알았다고 생각할 때 한 100권의 책을 보고 알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브레인을 좀 이해하려면요, 적어도 1000권 정도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브레인 단문 구조는 적어도 10장 정도 걸려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충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항상 긴가민가해요. 헷갈리고. 목욕탕에 가서 그렇게 때 안 미고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요. 찝찝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을 합니다. 자, 좀 더 요약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의식만큼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요거하고 저 파워포인트 보여드릴게요. 요건 너도 이론인데,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의식만큼 중요한 거예요.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하고 느낌이요. 이 두 개만 여러분 다양하게 안 헷갈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느낌은 이 다마지오가 거의 뭐 40년 정도 연구했고, 뭐 이게 학계에서 많이 이제 돼 있어요. 느낌은, 자, 이 느낌이라는 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곧장 암기를 해버렸어요. 5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느낌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느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감각 입력 처리입니다. 감각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느낌의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감각 입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고, 자, 감각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거 처리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들어오면 사람마다 다르게 처리해요. 간단히 하면.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브레인이 얼마나 쌩쌩한 여러분의 브레인의 각성 상태입니다.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얼굴 딱 보면 아주 싹싹하게 듣는 사람 있고, 또 뭐 안 그런 사람도 뭐 거의 다 열심히 듣는데,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조른다 하세요. 조는 사람한테 아무리 감각 입력이 뭐 들어온다 해도 처리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코티칼 어라우절 그래요. 그중에서 바로 피질 각성입니다. 우리 대뇌 피질이 얼마나 각성되어 있는가, 얼마나 지금 액티비티가 높아져 있는가, 이 팩터가 우리가 느낄 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림을 볼 때도 피곤해가서 볼 때 하고 느긋하게 볼 때 완전 다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센서죠. 오케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피질이 얼마나 각성돼. 세 번째가 제가 이쪽 공부를 하면서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느낌에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작동하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기억은 요즘 뭐 특히 일화 기억하고 의미 기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보든 피아노 곡을 듣든 여러분 이전에 기억이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고, 저 고전음악에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피아노 소리가 뭐 소뚜껑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기억이 다른 거예요. 그게 느낌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건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개가 됐죠.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신체 피드백이요. 자, 이 신체 피드백을 잠깐 얘기할게요. 자, 느낌의 부분 집합이 감정입니다. 정서란 말하고 감정이란 말은 학자들마다 대부분 같이 씁니다. 근데 느낌은 확실히 분리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자, 그러면 느낌, 감정. 근데 느낌이나 감정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브레인이 프로세스 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먼저 표출될 수 있어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런 경우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가르쳐줄게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 2살 문 애들이 한 5명 모여갖고 한 명이 앙 울면 얼굴보다 앙 울어버리잖아요. 다 보셨죠? 어른들이 가장 당황하는 거예요. 얘가 뭐 이렇게 뭐 찝찝해갖고 뭐 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원인이 있으니까요. 한 애가 울면 옆에 애가 같이 울죠.
그럼 옆에 같이 우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니 왜 우느냐고. 이거 뭐라 할 거예요? 몰라 이럴 거예요. 됐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느낌이나 감정은 브레인이 프로세스 하기 전에 프로세스 했다는 말이 내가 왜 우는지 알고 있는 거죠. 알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운동 출력으로 먼저 놔버린다는 거예요. 자, 어른 중에 또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산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갔는데 그랬더니 트럭이 바로 내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안 부딪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뭔지 모르지만 소름 끼치잖아. 하고 한참 지나가서 내가 왜 이렇게 놀라고 하는 걸 늦게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 반응입니다. 따라오셨죠? 예. 우리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정서나 감정은 이쪽에서 프로세스하기 이전에 곧장 운동 출력으로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울고 나서 왜 울은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황당하죠? 어린애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어린애들은. 울고 나서 물어보면 왜 울은지 아는데 사실은 보면 어린애들이 특별한 자기 이유 없는 거예요. 따라 우는 거예요. 밀어누른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까지 나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느낌하고 감정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4개잖아요. 이 4개 전체만큼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느낌에. 그게 뭐냐면 느낌을 구성하는 5번째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 바로 신체 방어 반응입니다. 신체 방어 반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두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웬만히 공부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거는 생존 신체 방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후 살았다 이러잖아요. 대부분 말하자면 위험 당하고 나서 후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뭐 혹 지나갔거나 잘못해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은 신체 방어 반응이 작동해. 굉장히 신체 방어 반응 작동해갖고 의식하지 않는데 운동 출력에 나가 피했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나서 늦게 죽을 뻔했구나.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함석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했어요. 우리의 반응은 무조건 압도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게 생존 신체 반응입니다. 모든 동물한테서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공포를 느꼈다든지 개가 공포를 느꼈다든지 감정을 느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을 공부해보면 우리의 모든 반응은 대략 한 90%가 거의 대부분이 먼저 압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생존 방어 반응입니다. 생존 방어 반응이에요. 신체, 이거 실제 생존 방어 반응이에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우리 왜 그런 많은 착각이 일어나느냐? 생존 방어 반응을 공포에 질렸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요. 전부 다 뭐냐 하면 생존 방어 반응은 이 러두가 했지 비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난지 몰라요. 아까 애가 안 우는 거, 옆에 애가 우는 거 보고 안 우는 거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오늘, 너두의 이거하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하고, 이 셀퍼가 우리 브레인 정신장 최후에 있는 겁니다. 동물은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책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이제 엄밀한 학자들 40년 동안 연구하고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론을 하고 그걸 먼저 접하고 또 학계에서는 영장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 중에 또 더발이라는가 굉장히 국내 그 사람 책이 또 그 사람 책 한 7, 8권 번역이 돼서 그 사람은 줄기차게 영장류나 모든 동물이 감정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하시면 두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상당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공부를 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요. 저는 이쪽이 확실히. 자, 그런데 이 러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이 감정하고 셀프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요. 와, 오늘도 내가 오면서 3시간 동안 계속 그쪽을 이제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사고실은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우리 감정이 셀프가 자아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출처가 어딜 것 같아요. 예. 러두가 강력히 주장하는 뭐냐면 감정하고 자아는 바로 언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언어의 굴절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1년 동안 곱씹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걸 사고를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감정은 유전이 되나? 형제 상태, 형제들끼리도 감정이 그렇게 정서가 상당히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우리 아들, 딸하고 감정이 비슷한가? 이게 사이언티픽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하고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가, 외국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전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 좀 배운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웬만한 거 다 유전적으로 관계되는데 이 르두는 뭐라 그러냐 하면 감정은 전염은 돼도 유전은 안 돼요.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자, 이제 기억이 되겠죠? 감정은 전염이 되잖아. 애가 아굴고 옆에 애가 전염 얼마 잘 돼요. 예, 한 사람이 막 그 침울한 이야기 하면 옆에 사람 다 침울해지잖아. 됐죠? 감정은 즉시 전염이 돼요. 근데 그것도 하면 유전이 되는가 물어봤어요. 유전이 된다는 말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아들하고 비슷한가? 혹은 형제끼리, 유전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끼리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유전하고 다르네? 그러면 뭐냐? 바로 언어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한 20만 년 전부터 언어가 출현해갖고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아하고 감정이 이쪽 주장하는 건 이게 스키마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스키마. 요게 침대 가신 분들 스키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알지. 그 정도는 알죠. 스키마라는 데가 중요한 몇 짚고 질문하냐면 이 스키마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심리학에서 쓰는 거하고 조금 더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대학급 사람 하는 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스키마가 이 사람이 그 르두가 자아도 자아 스키마란 말을 하고 감정도 감정 스키마란 말을 해요. 그럼 이 스키마란 말은 뭐냐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의식적으로 인출하는 개념의 덩어리를 스키마라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딱 가면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을 딱 가면 어떻게 주문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게 일종의 스키마예요. 운동 스키마예요. 예. 예를 들면 편지를 어떻게 보내는가. 옛날에 좀 이렇게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넣는다. 이게 스키마예요. 근데 의식을 안 하잖아요. 자동으로 되잖아요. 자동으로 인출되는 개념의, 운동 출력을 동반한 개념의 덩어리를 스키마라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쓰느냐면 이 스키마를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처리하는 비의식적 표상이라 그래요. 그 의식은 되지 않는데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키마를 말을 썼을 때 이 르두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 액자에 사진을 꽂아 넣듯이 어떤 틀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틀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면밀해져야 돼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막 옛날에 그래 막 이렇게 몰아치고 두드러 팼는데 애가 계속 오면 더 두드러 패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너무 올드한데 지금 그런 사람 영창 가는데 감옥 가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화가 안 풀린다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화가 안 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잘 분석해 보면 그 속에 엄청난 뭐가 들어있어요. 화가 안 풀린다는 말은 풀릴 만한 용량이 미리 설정된 그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을 다 풀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아직 분을 못 풀면 어때죠? 씩씩거리면 싸우잖아요. 됐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범위나 그 크기가 세팅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지적하는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하고 셀프는 스키마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리 설정된, 사람마다 달라요. 설정된 그 용량만큼 채워 넣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안 채워질 때는 계속 시시거리면서 화내잖아. 맞죠?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감정하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 홈사피엔스가 언어를 쓰면서부터 대략 20만 년 전에 언어를 쓰면서부터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한 이 감각 입력이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지각으로 바뀌면서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뭐냐면 기억으로 넘어간 대부분은 뭐가 되느냐면 어미격으로 넘어가면 바로 범주화가 일어나요. 범주화가 뭐냐면 액자털입니다. 오케이, 간단히 뭐 액자털이요. 예. 그 범주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는 범주입니다. 그 범주화가 일어났다는 말이 뭐냐면 딱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불변표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딱 채워줄 수 있는 용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자, 이제 앞뒤가 딱 맞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명확해졌죠. 개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가지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감정을 가지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개념 중에 인가 개념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강동에게 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가이라는 게 있어. 권선징가. 그렇죠? 네,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동물학 책을 보다 깜짝 놀랐는 게, 아니, 동물학이 브레인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야 돼. 동물은 인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동물은 인가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인가적으로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네. 한 달 매달리면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만이 인가적으로 세계를 봅니다. 인간만이. 인가적으로 세계를 본다는 말은 뭐겠어요? 원인이 먼저 있고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는 게 뭐가 있어 가능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시간의식이 있어 가능하죠. 동물은 시간이 있어 없을까요? 인가적으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은 뭐 앞에 있으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아예 원천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감각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다 해결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네. 그래서 전반부 이론을 요약해드리면 그 뽀기 세계는 우리를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시나 그 문화를 이룬 것들에 빠져나와봐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는 적어도 10,000년 전에 우리 구석기 시대의 선조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봤는가를 매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브레인 형질은 대부분 브레인 하는 사람 뭐라 하냐면 5만 년 전에 대부분 형성이 되고 후기 구석기 문화의 폭발 그때 다 형성되고 그때가 언제냐면 동굴에서 이번에도 몽골 가갖고 동굴 탐사 다 했는데 우리 75만 년까지 도개울이 나와요. 네, 이번에 갔더니 몽골 고비사막 그쪽에 갔더니 그쪽 그 동굴 내가 3번째 갔는데 그거에 이번에 갔더니 우리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 했는 그 전문 연구원이 몽골 사람이 막 이렇게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 통역 씨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뭐 이야기하는 중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듣다가 당신 지금 노벨 이야기를 했느냐 했더니 맞대. 노벨상 이야기 했느냐 맞대. 근데 이거 4박 200년 사람 한 명인데 이 허벌판에 노벨상 이야기 왜 나와? 이랬더니 감 잡은 사람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무슨 말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요. 그 견문이 넓어야 돼요. 얼마나. 예. 한 달 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 받은 상을 바로 작년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갔던 그 고비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동굴에 국제연구팀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난 알았지. 왜냐하면 작년도 내가 그걸 스크립해서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왜 동굴까지 왔겠어요? 노벨 생리의학 받은 세계적 학자가 간단해요. 그 사람이 뭘 놓고 노벨상을 받았냐면요.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완전히 시퀀스를 분석해갖고 그 분야를 한 30년 연구해갖고 세계적 학자입니다. 노벨상 받았어요. 지금 그 팀이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그 화석에 남아있는 DNA를 찾아내는 그걸 하는데 작년도 제가 봤던 강의 중에 가장 쇼킹한 게 뭐냐면요. 그린랜드. 제가 갔던 아이슬란드 고수 얼마, 한 500km 떨어진 그린랜드가 한반도 10배쯤 됩니다. 거기에 지금 또 3km 빙하가 덮여 있습니다. 그 빙하가 일부 녹았는 그 진흙바닥을 분자세포 생물학자들이 들어가갖고 그 진흙을 채취해갖고 그걸 실험실에서 앙금을 내려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DNA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았나 하면요. 200만 년 전에
그린랜드에 살았던 동물, 식물 130종의 생명체가 살았던 걸 복원해냈어요. 지금 과학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 호모사피엔스 게놈만 해도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32억 개나 돼요. 근데 벌써 200만 년 전 같으면 그 조각 일부밖에 안 남았겠죠. 상식할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얼마나 많은 화산도 일어나고 뭐 온갖 자연재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진흙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요만한 토막 그것만 발견해도 지금은 과학적으로 수천 종 이상의 동식물의 DNA 게놈이 완전히 분석된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조각만 찾아내도 딱 대조해 보면 요게 뭐 진달래꽃인지 뭐 멧돼지인지 금방 알아내요. 그래서 또 그 고비사마 그 앞에 갔더니 우리 회원들이 한 40명 갔는데 뭘 할까요? 채로 뭐 모래를 쳐. 그래서 우리 또 회원 한 명이 또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야 이거 사금이다. 사금 채취하는 모양이다. 견물이 넓어야 돼. 나는 짐작했지. 그걸 뭐라 하냐면 마이크로파스를 조사하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되는 그 동물의 뼈조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채로 쳐려갖고. 그게 메인입니다. 좀 마이크로 화석을 찾아갖고 그 현미경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 하나였는데 거기서 나온 게 70만 년 전에 그 동굴 앞에 그 10톤쯤 되는 코뿔소가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지리산 학파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이제 최근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이게 열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그런지 알죠? 파워포인트가 많아서 그래. 그러다 뭘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이쪽에 요가 하시는 분들이니까 겉 브레인 관계되는 거. 미주신경 다 들어보셨죠? 그런 쪽. 되게 관심들이 많아요. 특히 창자하고 이 브레인이 어떻게 소통하는가. 그쪽, 거 어땠어요? 그거에 내가 몇 개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걸려서. 자, 이런 거 좀 남았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브레인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을 되게 제가 좋아해요. 아주 간략한데 핵심 개념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신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그림 하나면 돼요. 우리 브레인 간단히 보면 이쪽에 있는 이제 브레인 스피널 코드 척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을 보세요. 초록색이 이게 바로 뭐냐면 심패틱 너브 시스템,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빨간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파라심패틱이에요. 그 파라심패틱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대칭적으로 두 개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거 보시면 위로 올라가면 X 이게 10번이잖아요. 이게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이 하나가 가지가 여기까지 나 있는 거예요. 요 하나가 교감신경 전부 다 하고도 거의 마상대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거 하나는 이제 최근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교감, 부교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시소처럼 우리가 스테빌라이저를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교감은 에너지를 팍 분출하고 부교감은 줄여주고 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지금 너무 그렇게 이분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나온 이론이 뭐냐면 요게 폴리베이갈 시오리라 그래서 요거 특히 이제 심리학이나 요가 하신 분들은 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폴리베이갈 시오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화났을 때 차분한 사람 있죠. 간혹 보면 드물이란 단 10명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제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매일 표준입니다. 근데 간혹 화가 날 때 더 차분하게 똑똑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옛날에 간혹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어갖고 저 친구는 수양도 많이 했다. 뭐 명상을 많이 했나.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행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밝혀진 게 뭐냐면 부두교 사건인데 아프리카 원시 종교 중에 부두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쪽에 대장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당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일주일 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저주가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닌데 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야기를 알았었는데 그 심하게 생각 안 하다가 이걸 처음으로 분석한 사람,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난 조사해봤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에. 제임스를 하면 이쪽에는 뉴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학자인데 그분이 첫 논문이 바로 부두교에서 저주를 받고 죽은 사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심장이 스탑해버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주를 하면 이제 바짝 긴장하잖아요. 두려움 뜨잖아요. 두려움에 뜬다는 말은 뭐냐면 교감이 액티비티가 일어납니다. 그럼 교감이 막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막 하고 이러면 그걸 억제하고 또 부교감의 액티비티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사건일 때는 부교감이 확 일어나 버려요. 적당히 이렇게 스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균형이 맞는데 너무나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봤더니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보통 사람 중에 화가 났을 때 차분한 사람은요, 몇 박 하면 재봤어요. 심장 박동이 떨어집니다.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그걸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미주신경실조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면 핑 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부 한 반 정도 미주신경실조증인데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것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감, 부교감 두 개만 진화되어 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제 이 교감, 부교감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먼저 뿌리는 얼어붙는 겁니다. 얼어붙다가 우리가 이제 무서운 거 나타나면 곤충부터 모든 생명체 하는 게 얼어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힘이 더 세거나 천적이 도망가고 나면 얼어붙는 걸 풀어야 되잖아요. 이 해동장애 일어나야 돼요. 그거 진화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운 사건입니다. 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감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어디서 일어났냐면 메인이 물고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5년 됐습니다. 교감이 일어나갖고 굉장히 작동하는 걸 부교감이 조율을 해주는 쪽으로 됐는데 부교감이 너무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스탑해버리니까 이 스탑하는 브레이크를 떼주는 게 세 번째 부교감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 베가스 너브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폴리베갈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면 뭐 다정한 것이 이긴다. 그러면서 살아남는다. 다정함이 요즘 키워드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이론들이 왜 불거졌는가의 뿌리가 찾아보시면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이쪽 들어가면 짧게도 그 30분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이야기 해줄게요. 이게 굉장히 큰 덩어리니까요. 궁극적으로 이 부교감이 그 앰비겨스 핵이라고 하는데 앰비겨스 핵에서 나오는 이 부교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이야기입니다. 뭐 어렵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거에 있는 이 교감은 전신에 뻗어나 있잖아, 척추 쪽에. 이거 심패틱 트렁크라고 그래요. 근데 부교감은 미주기 신경만 일어나갖고, 나머지는 다 요 앞쪽에 있잖아요.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교감, 이 미주신경 중에 한 격까지가 나왔는데, 그걸 벤트랄 베이가스라고 그래요. 이 벤트랄 베이가스가 어느 쪽에 뿌리를, 신경이 나가는 걸 조사해봤더니, 파랭지알, 라랭지알, 인두 후두 쪽에 나갔다는 거예요. 식도하고 인두 후두 쪽에 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잖아요. 요거잖아요. 이부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진화되어 왔는 그러니까 세 번째 베이가스인데 이 베이가스가 주로 뭘 하는 거 봤더니 식도, 먹는 거. 그 다음에 인두 후두는 뭐냐면 발음하는 거잖아요. 됐죠? 이게 뭘 하는 거냐? 바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신경 시스템이 6억 년 동안 진화한 걸 간단히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부동, 얼어붙는 거. 최고는 얼어붙는 거.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가동, 풀어지는 거야. 풀려가고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거나 내가 힘쓰면 싸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부동에서 가동으로 갔다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싸우거나 도망가는 거는 급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거나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갖고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함께 같은 종끼리 무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잖아요.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동물은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싸우거나 그 다음에 교미하려고 접근할 때 얼굴을 잠깐 마주봐요. 그래놓고는 어떤 동물도 마주대고 오랫동안 얼굴을 안 봐요.
이것도 며칠 전에 강의했는 건데, 동물은 기본적으로 눈을 못 맞춥니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눈을 못 맞춥니다. 맞출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도 동물일 때는 어떻게 하죠? 눈 깔아. 눈 맞추면 주먹이나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눈장을 못 맞춥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는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러면 꼬리 내리고, 그러니까 곰을 만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아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동물 세계에서는 시선을 피하면 무조건 먹잇감이 됩니다. 도망을 가도 있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시선을 피하는 순간 그냥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물은 기본적으로 시선을 못 맞춰요. 이건 또 다른 많은 이야기 있는데, 우리 인간만이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자, 눈동자를 맞추는 거하고 얼굴을 마주할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제 있어요?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이렇게 돌아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거 왼수지.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있는 경우는 식사할 때 얼굴을 마주합니다. 자, 그게 뭐 다 이쪽에 관계되어 있죠. 말하고 식사는 이쪽에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진화되어 왔는 교감, 부교감 말고 그 세 번째 진화되어 온 이게 바로 뭐냐면 벤트럴 베이가스라고 하고, 이게 왜 진화되어 왔는가? 그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나 봤더니 소셜라이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이 현상은 진화적으로 언어가 출현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동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죽을 각오로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셜라이즈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집단적으로 연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바로 4살, 5살 때 놀이인 겁니다. 소꿉놀이입니다. 소꿉놀이 때부터 애들이 처음으로 좁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이하면서 사회적 인터랙션을 시작해요. 그래서 놀이 과정을 놓쳐버리면 걔들이 나중에 자폐하고 이후에 많이 관계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때 많은 이야기 해줘요, 사람들한테. 인간은 얼굴을 마주하는 동물이다. 어떤 경우도 얼굴을 회피하면 안 된다. 이게 다마지오가 썼는 다마지오의 스피노자 네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성이 확장이 돼서 사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셜라이즈 돼갖고 인간은 사회를 통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나 모든 걸 처리합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 가장 놀라운 게 축구 경기 왜 봐요? 소설 왜 봐요? 영화 왜 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 타인이 하는 걸 왜 볼까요? 네. 바로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인간은 타인이, 아까도 앞에 우리 배 교수님 이야기했는 것이죠. 타인이 아파하는 걸 아파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대표적인 그겁니다. 그건 무슨 수행회가 나오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 진화를 공부를 해보면요. 그건 수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장 미니멈 조건이 그거 아니면 인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뭐 특별히 수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 아파하는 걸 아파하는 게 무슨 수행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포유동물의 진화를 공부해보면요. 우리는 그렇게끔 진화의 방향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우리 일생을 타인의 표정 속에 사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모든 것 다 가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얼굴이.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요. 나 이게 너무 시간 쓰면 되니까. 하나만,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자, 요거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런 귀한 자료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네. 제가 이 낮장으로 파워포인트 30만 장을 갖고 있습니다. 30만 장 중에 지금 보여준 자는 엔트리로 매기면 탑5 안에 들어가는 자료입니다. 저한테 물으면 이거 1억짜리 자료입니다. 더 묻습니다. 혹시 무슨 자료인지 감 잡으셨나요? 브레인에 관한 지식이 웬만히 어마어마하게 돼도 브레인 지식을 딱 3개만 찾아내더라도 저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보세요. 이거 정상입니다. 이게 대조군인데, 뭐, 탱탱하게 감겠어요. 요거는 보세요. 뭐, 헐거워졌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 됩니다. 감 잡으세요? 무기력병. 간단한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뭐냐면, 수초한데, 아이고, 옆에 있나?
그 하여튼 사진 찍어 놓으세요. 웬만한데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좀 한번 자세히 학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나오면 되겠습니까? 있네. 이렇게 옆에 놔두고. 더 빨리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는 요걸 다르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박지성하고 김연아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노벨상 받은 사람 비밀을 알게 되고. 바로 이겁니다.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깊이 꼭 피해간다. 이것도 내가 만든 말입니다. 전국적 다녀보면 꼭 알아야 될 걸 반드시 꼭 피해가. 왜냐면 어떤 교수,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제가 브레인 책을 4권을 썼어요. 20년 브레인 공부했는데,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브레인의 지식을 이야기하려면 난 이걸 이야기할 것 같아. 내가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이 스카프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누가 한 사람이. 안 그래, 이 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래. 그래. 잠깐 됐어요. 그럼 잠깐 조교 좀 해주세요. 이거 이빨 설명해 줘요. 자, 우리 브레인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대략 1000억 개, 860억 개로 되어 있어요. 다 알죠? 브레인 세포가 많아요. 그러면 A라는 세포, B라는 세포 2개 있어요. 이 2개의 관계만 알면 여러분 브레인 거의 다 알아요. 됐죠? 이런 거 1000억 개 있으니까. 됐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일단 브레인은 기본적으로 벌벌 떠는 겁니다. 자, 벌벌 한번 떨어보세요. 자, 손가락 내보세요.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저쪽 손은,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떨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죄송한데, 이렇게 좀 소매를 걷어보세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이렇게 떨고 있는데, 브레인이 뭘로 작동하느냐 하면 전기로 작동하는 들어보셨죠? 네. 그럼 전기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안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면을 타고 오릅니다. 피부, 이 막을 타고 와요.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고, 그러면 이제 요까지 오면 요거에서, 요거 이제 케미칼이 방출돼요. 그럼 시냅스 알잖아? 이렇게 넘어가죠. 다 알죠? 그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자, 이게 전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A라는 세포 옆에 무슨 세포가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 같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세포 뭐가 있어요? 이 옆에. 물이 있잖아. 됐죠? 자, 그러면 물이 있는데, 전기가 옆에 구리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구리선에 전기가 하면 옆에 있는 감전돼 죽지. 여러분, 그것도 홍수나면 감전돼 죽잖아요, 사람들. 들어보시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 딱 보세요. 이게 세포고, 이거 뭐 세포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리소선이요. 구리선인데, 이 전기가 흘러가니까 옆에 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검정 테이프로 감아야지. 제가 전자공학 했잖아요. 전자공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그럼 검정 테이프 갖고 와갖고 전기 수리공이 딱 전화하면 와갖고 아이고 이 전기 흐르네. 감전돼갖고 다 죽겠다. 그러면 자 항상 그 수리공들은 전기 하는 사람들이 검정 테이프 들고 가잖아요. 딱 해갖고 아이고 자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잘 들으세요. 검정 테이프를 다 감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안 통해 전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검정 테이프를 요렇게 감고 또 요 하나 더 있다면 요도 감아요.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면요. 길 때는 이게 한 1000개쯤 있어요.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제 김연아, 손흥민 비밀을 알려줄게요. 그리고 저의 비밀도 똑같습니다. 수학을 하든 축구를 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A라는 세포가 손흥민이랍시다. 그러면 손흥민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학년도 훈련 받잖아요. 손흥민이요. 작년도 나온 기사에 내가 이렇게 훈련 받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월드컵 세계적 선수가 그 말을 해요. 너무나 훈련 힘든다는 거예요. 자 손흥민이 훈련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보여줄게요. 이걸 감아요. 보통 사람은 에게 몇 번 감면 한 10번 정도 감아요. 손흥민쯤 되면 몇 번 감냐면 100번 정도 감아요. 그럼 이 감았는 게 여도 있고 몇 개 있느냐면 1000개쯤 있어요. 그리고 요 감았는 요 사이가 1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훈련을 하면 전기가 생겼잖아요. 생기면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요 감긴 데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럼 요 감겼고 요 사이가 있잖아요. 사이에 전기가 통하는 요 전압 펄스가 호핑을 해요. 점핑을 하면 속도가 얼마 되느냐 하면 30배 빨라져요. 이거 없을 때보다.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또 불러줄게요. 전기 이렇게 하다가 이쪽 가면 이게 한 10% 가다가 옆으로 다 빠져버려요. 이걸 감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30배 빨라지고 요 끝까지 가요. 요 끝까지 가면 이제 손 아까 벌벌 뜨잖아요. 벌벌 뜨면 여기서 케미칼이 방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훈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1,000만원짜리 지식입니다. 훈련한다는 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걸 얼마나 몇 번 감는가 이겁니다. 이걸 부른 이름 복시하는 사람, 이 현상을. 이걸 수초화라 그래요. 이게 독립된 세포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그러면 신경세포 하나에 이 전련체로 들어간 세포 개수가 1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1000개 되는 이 세포가 세상에 이거보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옛날에. 과정이 아닙니다. 원래 세포는 고구마 가면 또 늑비공처럼 생겼어요. 그럼 이거 검정 테이프가 되려면 A4 용지가 돼야 되잖아요. 납작 홍두기처럼 밀어야 되잖아요. 이 속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다 있어요. 그런데 야들이 자진해갖고 납작한 A4 용지가 돼요. 그래서 검정 테이프가 되니까 테이프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감는 거예요. 100번.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닌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야하고 이쪽 세포하고는 다른 세포잖아요. 공짜로 감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에서 열심히 해갖고 요거다가 꺽쇠를 내요. 단백질로. 그럼 요것도 꺽쇠를 내요. 그럼 요 꺽쇠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짜로 안 감게요. 이쪽도 다른 세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려버려요. 오케이? 멍때기 치면 풀려버려요. 이를 알고 훈련하면 더 감게요. 더 감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요. 그게 운동선수요. 그게 수학자요. 됐나요? 지금 그 사진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됐죠? 예. 자, 몇 번 가게는 카운트 해보세요. 요게 미엘린입니다. 요게 지금 봤던 거 팔뚝입니다. 요 팔뚝 보이죠? 요게 팔뚝이고, 이 팔뚝에 스카프 테이프 몇 번 감았는가 카운트 해보세요. 4시. 1,000만원짜리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저는 우리 박자세 그 사무실에 안 그래요. 박자세 훈련센터라 그래요. 그래서 숫자 훈련해요, 우리는. 숫자.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할 때 이게 감기입니다. 감길 때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져요. 수학을 하든, 예, 스포츠 선수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전부 다 이 과정입니다. 그 사람들 타이밍에 맞게끔 창하게 빠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숫자예요. 예. 시간 지났어요? 그래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주고. 하나만. 아이고, 그래요. 다 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감았던 걸 보여줄게요. 이제 입체적으로 느껴지죠? 사람들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뭐 알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몇 개 있느냐 한번 잘 들으세요. 이거는 브레인 안에 쓰는 이건데, 말초신경은 요하고 좀 다릅니다. 말초신경은 이게 1000개입니다. 예, 근데 이 중추신경 브레인 안에서는 야 하나가 한 20개 다른 세포로 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브레인 안에서는 신경세포 잘라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말초는 재생이 됩니다. 그 원리도 바로 이 그림에 다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저 하나만 마음했습니다. 뭘 보여주려면 이제 여기 있으나 내가 정작 이쪽보다 호흡에 있었구나. 원래 강의 주제는 호흡을 해놔놓고. 네. 자, 호흡 보여줄게요. 호흡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보고 나무르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은 뭐죠. 보통 이 파일 하나가 4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를 만나봐야 돼요. 빅데이터를.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시려면, 이렇게 10장 그거 떠나갖고, 브레인에 대한 논문 이런 거 자료를 적어도 한 5년이나 10년쯤 모아봐야 돼요. 열렸나? 자, 예. 좋아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건 다 기본인데 다 이제 강의 중에서 다 했던 거고, 그 유튜브 보시면 지난번에 4시간짜리 유튜브가 2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 그쪽에서 많이 했고, 자. 이런 거는 좀, 요거보다 요게 굉장히 보기 드문 겁니다. 요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찍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논문에 있는 건데 뭐냐, 마우스한테 뒷다리다가 바늘로 찌르고 나서 브레인에서 혈관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실시간 찍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화를 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10초 후에 이 브레인의 혈관이 이렇게 늘어난다, 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적극적인데 실제로 이게 드러난 겁니다. 한 10초 내로 혈관이 확장되어 버립니다. 브레인 안에. 그래서 화를 내는 게,
꼭 찾으면 없어.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거 오히려 잘 됐다. 요것도 여기 찍어 가신대요. 요 다미주이론, 폴리베이갈 시오리 모델인데, 지금 이제 초록색 나왔던 게 바로 소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언어, 그 다음에 식사, 이런 거하고 링크돼 갖고 우리가 사회가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거 보시는 거나. 아, 그걸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을 거예요. 이쪽에 집어넣었어. 아,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아이고, 강의 오면 이거 다 정리하고 오시지. 그게 좋은데 저도 좋고, 연구하는데, 그게 한 달 걸립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게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요가 관련해서는 박문화 박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좀 시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거를 미리 드려가지고 한번 또 요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기다릴만 해요. 왜냐하면 사진 하나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말로 대처할게요. 뭐 맞다 하고 방법입니다. 말로 대처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작은 창자 길이가 대략 9m거든요. 작은 창자 직경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숫자로 하셔야 돼요. 직경이 얼마 될 것 같아요? 2.5cm요. 그리고 대동맥 있잖아요. 대동맥은 바깥에서 안 보입니다. 이 중앙에 흐르는 대동맥 그 작은 창자 그 정도입니다. 저 처음 보면 혈관이 작은 창자만 크기가 있어. 궁금하신 분은요, 어떤 자료를 보면요, 고래, 흰수염 고래에 대동맥 속으로 초등학생 어린애가 들어갑니다. 딱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이 혈이라는 어마어마한 딱 깨달아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찾다가 말았는데, 그대로 많은데, 지금 이제 대부분 50대 넘어가고 한 모든 이런 뭐 스트레스 이야기 하는 거는 거의 90% 어디하고 링크되어 있느냐 하면요, 면역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면역 이야기 하면, 그냥 말 쓰는 거 하고 뭐 백혈구 어쩌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데, 실체를 보시면요, 이 림프절이 어디 가장 많으냐 하면요, 사실은 이쪽에 한 400개 정도 림프절이 있고, 이 목 이쪽에, 그 다음에 그 정도 많은 게 어디 또 있느냐 하면요, 작은 창자에 있어요. 작은 창자에 림프절을 부른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그걸 페이 패치라고 그래요. 근데 대충 교과서 나오는데 그 실물을 한번 보시면 억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작은 창자 2.5cm 단면을 잘랐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 그 림프절이 작은 창자 안에서 좀 커진 경우인데 작은 창자 단면에 거의 반이, 9% 반이 림프절입니다. 억하셔야 돼요. 내가 찾은 자료가 뭐였냐면, 어린애가 죽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죽었는데, 염증사고가 있는데, 작은 창자를 해갖고, 이렇게 펼쳐갖고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못 보겠어요. 작은 창자가 어린애 좀 간단해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펼쳐가 보여주는데, 거기에 콩알 만한 림프절이요. 이 작은 창자, 이게 앞면에 그냥 꼼보 이상으로 꽉 박혀 있어요. 딱 그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면역이 엄청 중요하구나. 자, 마무리하면서, 그 면역에 관해서는 그 노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미국의 노화 연구하는 사람이 그 책에, 에이즈리스라는 책에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세 명이 나와요. 근데 뭐 봤더니, 조선시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100살, 102살이고 한 사람 98이고 뭐 이런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6, 40분밖에 안 됐는데 배로 살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 사람들이. 내시들이야. 환관이에요. 조선시대 환관, 역사도 얼마나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환관, 직업으로 환관이 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냥 70쯤 돼요. 그때 당시 우리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는데 한간들은 70대 넘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 수백 명에 대한 평균이요. 그럼 이거 썸씽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밝혀낸 이야기가 뭐냐면 간단해요. 한간들이 왜 오래 살까요? 왜 오래 살까요? 간단해요. 인간한테는 실험을 못해요. 근데 마우스한테 실험한 데이터가 있어요. 마우스를 환관처럼 이제 고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걔들도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나요. 근데 왜 늘어나는 걸 조사를 했는 그 실험 결과가 뭐냐면 타이머스, 흉선이요. 흉선 들어보셨나요? 흉선은 우리가 면역할 때도 뭐 잠깐 나오고 말아요. 크게 주목하지 않아요. 흉선은 뭐냐면 그 T세포 들어봤죠? B세포, T세포. 그 T세포 이름이 왜 어디서 나오냐면 타이머스의 T자가 T세포입니다. 그 타이머스가 뭐냐면 T세포가 어린 T세포가 훈련받는 그 센터를 그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또 마무리할게요. 우리 인간은 타이머스가 그러니까 10대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50대 되면 10%밖에 안 남아요. 70대 되면 거의 사라져요. 그런데 4시가 되면 타이머스가 안 줄어들어요. 그 수명하고 결정적으로 관계되는 게 면역 조직입니다. 자, 됐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진짜 오마이 사이언스죠. 그래서 와 오마이 사이언스 어마어마해요 하시는데 지금 처음 시작은 동물은 감정이 없다. 왜냐하면 느낌과 셀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막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막 파워포인트로 막 정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손흥민과 김연아까지 가시면서 교감, 부교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연의 어떤 마주보지 못하는 어떤 심리학적 윌리엄 제임스 이론까지 막 쫙 가는데 그냥 거의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오 마이 사이언스, 사이언스가 이런 거구나. 거의 홀릭대에서 들어가죠. 호흡 얘기 안 들어도 와우 세상이 이렇다고? 왜 눈을 마주보지 못하지? 그러면 뭔가 동물을 만나면 피하면 안 되겠다 막 이것까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4시간, 5시간을 예약을 다음에 예, 너무 안타깝고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파일 보시면은 정말 하나당 한 4-5시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얘기하시다가 이 지식이 너무 좋으면 혼자 막 웃으세요. 아기처럼. 우리 못 알아듣는데. 혼자 막 이런. 근데 그 기쁨을 같이 맛보려면 정말 뇌를 그만큼 그려야 되고 정말 그만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얼만큼 공부해야 될까? 저는 그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박사님의 아주 실체적인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어떤 삶에서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는 인문학적 어떤 배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30분 쉬기로 했는데 박사님 수업을 20분을 더 듣고 10분만 지금 쉬게 됐거든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차 드실 분 드시고 다음을 또 박사님 다음에 또 한번 네 감사합니다.